대구에서 성황리에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네. 상경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오늘 오후 3시 생방송이었는데 예. 갑자기 일정을 아침으로. 요즘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전 대표를 하루를 더 잘게 쪼개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오늘 하루에 일정이 한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사람 많은 일정이 계속 쭉쭉쭉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거 조정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일찌감치 많은 분들이 또 막 오셔서 응원하고 계셔가지고요. 예. 역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지금의 정세가 그렇구나라는 네. 것을 거의 입증하고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 만나십니까? 뭐 정치인들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누구요? 정치인들. 뭐 네. 우리 당 의원들도 뵙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현역? 오늘 만나는 일정들에 보면은 네. 국민의힘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사실상 약간 장외에 계신 분도 있고 장외? 민주당 장외?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장외? 그러니까 정치를 네. 살짝 하신 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스무고개 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마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네, 훌륭하신 정치에 분이에요. 관심이 예, 예. 있고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국민들이 아실 예. 분들, 이준석 신당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요즘 제가 만나면 접촉합니다. 신당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신당 얘기만 해가지고는 결국 할 얘기 많지 않아요. 대충 사람을 많이 만나서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네, 뭐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런 거 없고요. 우리 당 의원들은 솔직히 만나 뵈면은 뭐 바로 정치 얘기하죠. 그렇구나. 사실 저는 예. 지난 일요일 대구 행사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대구 지역 취재 기자에 따르면 1,500석이 넘는 규모의 약 1,300명이 넘는 분들, 그러니까 한 1,350 정도 온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세대는 2030, 4050. 네, 예. 그리고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예. 더 많더라. 예. 현장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 예.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대구가 아마 이런 네. 행사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자꾸 본 적이 없으니까 대구에서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김광석 거리에서도 한번 네, 맞아요. 작년에. 기자회견을 가장한 연설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맞아요. 선거법상 기자회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걸리려면. 그래서 장외 집회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장한 연설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도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문자 정도 우리 지지층에 날렸는데 한 500명 가까이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도 얼마나 음해가 심했냐면요. 저희가 했던 김광석 거리 공연장에 뭐 뒤에 공연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머릿수를 채워준 거지 이준석을 보러 온 사람들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임영웅 씨 모르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 500명이 자리 잡아 있어요. 거기서 이준석이 갑자기 마이크 설치하고 연설하면은 욕 나오죠. 욕 나오죠. 그게 어떻게 그걸 보고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랬죠. 다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저는 국민의힘의 제가 사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자꾸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굉장히 문제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밝혀지면은. 근데 이분들 계속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 하나씩 다 축적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 이제 나중에 그 힘이 쇠할 때쯤 당신들은 이거 갖고 이제 감옥 관리도 생길 겁니다. 예. 감옥까지 생긴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대표 그날 토크 콘서트 하는 날 대구 지역 대구 지역 언론인들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와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예. 그 행사장을 취재하는 대구 지역의 예. 언론인들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고 상당히 판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직감이 든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대구에서 선거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연설문에 대한 호평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 뒷사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대구 찬양하지 않겠다. 대구의 미래 아프지만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대목을 대구 지역 언론인들 되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하필이면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꼭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보통 지역에 가면은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항상 하는 행보가 그 지역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찾아내 가지고 찬양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지역에 대한 대단한 이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서진정책이라고 하는 우리 호남에서 행보할 때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때 광주에서 전당대 때 연설문이 뭐였냐면 저는 85년생이라서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그걸 그 의미를 항상 내재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제가 이것만 계속 언급할 건 아니다. 오히려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구도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년 만에 대구가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이 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다들 가서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언급하는 게 저는 한동훈 장관 솔직히 그 메시지는 실망했습니다. 6.25 때 여기에 대구가 뭐 지켜줬다. 여기는 점령을 당하지 않아가지고 네. 대단한 도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6.25 때 그럼 북한군 밀고 내려가서 점령당한 도시들은 잘못된 도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핀트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부동 전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대구를 지켜낸 것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고 하지만은요. 그게 사실 제가 전몰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전몰자 분들한테 굉장한 상처죠, 그게 가족들에게는. 그렇죠. 내 그 친족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몰자가 된다고 하면은 물론 그거는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영광스럽지만은 돌아가신 것 자체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자체를 제 생각엔 그런 거에 쓰는 건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이제 말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대구에 더위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한동훈 장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은 주목받는 스피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거였으면은 대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뭐 6.25 얘기해야 되고 산업화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위 얘기해야 되는 거면은 안 맞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 분량 채우기를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더위는 농담이었을 것이고 예? 이런 더위를 이겨냈으니까 대단하다 이거고 6.25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얘기 같고 네, 산업화는 또 띄워주려고 한 얘기 같은데 네. 이게 한동훈 장관 말을 잘하지만은 정치적 메시지는 좀 누가 도와준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조금 더 여쭤볼게요. 뭐 대구, 대전, 그다음에 울산 이렇게 행보를 하고 급기야 이정재 씨하고 사진 촬영해서 사진도 나오고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뜨고 있고 이정재 씨의 연인인 임세령 씨가 운영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뛰어가지고 이틀 사이에 320억을 벌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 계속 법무장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상홀딩스니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은 규모 회사들이 들썩거리거든요. 네, 대상홀딩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 뭐 미원 만들고 이런 데인데 그렇죠. 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미원을 많이 먹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저와도 관련된 뭐 저랑 진짜 아무 상관없는 회사들인데 뭐 시가총액 100억대 정도 회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봤어도 이런 큰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는 안내 비유로 처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네. 이건 100% 꺼지니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원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투자하지 마시래요. 한동훈 장관이 꺼진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좀 너무 큰 덩어리가 움직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은 좀 뭐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법무행정에 집중을 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거든요. 한동훈의 정치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동훈의 정치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대구에서 긴급히 이제 메시지 내신 거나 아니면 나중에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이 한 1월 넘어서 투입될 걸로 보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는 멋있게 본인이 설계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일정이나 다른 사정에 맞춰서 그게 무슨 뭐 당의 사정이니 무슨 뭐 대통령의 사정 이런 데 맞춰가지고 일정을 정하게 되면요. 네. 메시지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 차원에서는 적확한 시점과 메시지일지 모르지만은 본인은 정치할 거면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건.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요구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그 순서가 이건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이게 올라간다라는 네. 건데 제가 한동훈 장관 위치였으면요 절대 대구 먼저 안 갑니다. 어디부터 와요? 보통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봤을 때는 조금 환호를 받기 어려운 곳부터 먼저 가야죠. 지금 보십시오. 대구 갔다가 대전 간다가 울산 간다는데 갈수록 그게 환호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승전결을 또 못 맞추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뭐 제가 네.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할 때 보면요. 디스라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조언을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란 자원을 굉장히 지금 희한하게 소진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 그럼
언론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불을 때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군불대기를 하고 있죠. 예. 거기다 어제 이제 저는 이탄희 의원이 그 불출마. 불출마는 아니고 지역구 포기 선언을 예, 하는 게 예. 오히려 이탄희 의원을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박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띄우려고 하는데 잘 안 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야 이거는 이탄희 의원이 굉장한 승부수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보다 뭐냐면요. 이탄희 의원이 지역구를 버렸다 그러면은 저는 그리고 거기가 뭐 용인 정이 괜찮은 곳인데 그랬다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 어딜 나가든지 이탄희 의원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네. 어제 취재해 보니까 네. 그냥 용인병 안 나가는 거는 네. 그거 포기하는 거는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험지 출마한다 이거는 당하고 좀 얘기를 좀 해주지 이렇게 점점점 이런 저는 얘기를 근데 그 하더라고요. 험지라는 게 네.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이탄희 의원이 뭐 영남 출마하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 내에서 센 사람과 붙겠다 정도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는 이탄희 의원이 어제만 놓고 보면은 제일 승부사스러운 선수입니다 민당에서.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게 뭐냐면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탄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탄희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탄희 대결 구도를 좀 주목해서 봐야 그러니까 될 것 한동훈 같아요. 장관은 본인이 거꾸로 붙고 싶은 상대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선거를 좀 전략을 한다는 사람들은 네, 계속 만들려는 구도가 우리가 586을 깨려고 한다라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조금 선거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뭔가 586스러운 사람의 대표격을 찾아서 붙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 전환을 의미하면서 네. 한동훈 장관 70년대생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슨 뭐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붙는다는 게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보는데 본인보다 더 본인만큼이나 젊고 개혁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와서 붙으면 제일 황당한 거죠.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주변 취재해 보면 한동훈 장관 초반에 무슨 용산 출마한다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확인했더니 비례해주고 선거 지휘시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더 폭탄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폭탄입니까? 아니 그거는 선거 지위가 국민의힘에서 제가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은 네, 전직 당 대표가 예. 그 2010년 이후로 네. 그 전국 단위 선거를 이겨본 당 대표는 2번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와 이준석, 둘이구나. 네. 야. 황교안, 홍준표, 뭐 그 사이에 뭐 김병준 비대위,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다 있었지만은 안 됐거든요. 다 선거 졌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한동훈 장관을 한 1년 반 전쯤부터 이제 이러다 자꾸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 얘기 지금 했죠. 슬슬 밀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황교안류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모든 장점을 승계한 그 한동훈 장관인데 네. 정치 행보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완전 무너지셨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모든 이걸 승계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슬슬 떠밀려가는 모양새가. 네. 저는 아까 비례도요 자기 머릿속에 그걸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게요. 비례는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가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비례 욕심 있는 사람은요 네. 행동 자체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는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비례로 자기가 빛나는 걸 생각하면서 선거에 돌입하면요 이 한동훈 장관도 황교안 대표 똑같이 간다니까 제가 계속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길이다. 자꾸 이렇게 막 그 액션이 커지고 예. 갑자기 가다가 돌발 단식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커집니다 액션이. 그 무대 군중 열광에서 이렇게 막 환호하고 이런 게 네.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 한동훈 장관한테 뭐 개별적으로 문자라도 한번 보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니 저는 그냥 전달할 거 있으면 김태현 변호사한테 얘기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대변인이에요? 네? 전략가예요? 뭐예요? 김태현 변호사가 한동훈 친구니까. 친구?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는 한동훈 관계자는 네. 김태현 변호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대구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외교 문제 말씀하셨어요. 예.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하면서도 전기차 배터리 문제 하나 해결을 못했다. 구미 LCD 공장 빈자리, 그 다음에 폐쇄된 태양광 패널 공장,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대구에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대구에서 살고 싶지만 대구에 뭐 이제 뭐 웬만한 일자리가 그렇죠. 없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구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살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대구 선거 때마다 현장 취재하면 그렇죠. 늘 대구 시민들한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정치인은 또 이준석 대표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찬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대구가 지금 인구가 크게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는 주변 지역에 있는 인구를 다 빨아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가 광역시고 네. 뭐 대구 면적 절반 정도가 밑에 이제 달성군이 있거든요. 달성군이 인구가 26만입니다. 전국에 있는 군 중에 제일 인구가 많아요. 달성군이. 네, 26만이면 시 하나로 독립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광역시 밑에는 시를 두지 못하고 군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달성군으로 두고 그래서 26만 도시가 됐는데 여기는 생활권이 대구랑 좀 다릅니다. 현풍, 뭐 육아 이런 데 가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 일자리가 있고 젊은 세대가 선호한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인구가 유지되는 겁니다. 대구 도심은 공동화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미분양 사태가 가장 먼저 항상 오는 곳이 대구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네. 정도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해서 저는 구미를 제가 특정해서 언급했던 게 뭐냐면요. 네. 원래 대구 경북권의 경제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구에 보면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이 세 개의 대학교가 네. 한 학교가 학생 수가 2만이 넘습니다, 다들. 엄청 큰 학교들이에요. 네, 큰 학교들이에요. 캠퍼스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 구미의 전자산업단지의 배후 대학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인데 지금 구미 같은 데 가보면요. 사실 공단은 뭐 반듯한 평야에 잘 돼 있지만은 거꾸로 이제 비교 구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어떤 이런 인재 인프라 같은 것이 네. 지방에 거점 국립돼서 잘 공급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사업하기 좋고 그래서 대기업들도 삼성도 LG도 자리 잡고 있었던 네. 건데 지금은 이 인재 유입의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불리하다 보는 겁니다. 구미가. 네. 그런데 저는 이걸 국가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 게 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10년 뒤면은 그 전체 수능 보는 인원의 절반 정도가 인서울대학교 그 정원이 된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예전에. 그럼 지방에 거의 이제 제가 좀 직설적 표현하자면 지방에 이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는 학생들은 그 절반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가끔씩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더욱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결국 대구 지역에서 고등교육 문제도 지금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공단이 이제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이 약간 간과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초쯤 사이에 이제 대구에서 대구권 광역전철이 개통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경부선 철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동쪽 끝에 경산부터 구미까지 이어지는. 예, 그게 1호선 전철 같이 우리 수도권 전철 같이 네. 경북권 전철이 다니게 됩니다. 대구 네. 경북권. 근데 이게 다니게 되면요. 지금 무궁화호가 다니는 거랑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궁화호는 표도 구하기 힘들고 해가지고 통학용으로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통학이나 예. 통근용으로. 그런데 이 통근 전철이 생기게 되면요. 구미는 인구 쫙 빠질 겁니다. 예. 왜냐면은 대구가 교육 환경이라는 게 낮다고 생각하니까 대구에 다 몰려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경북권은 더 인구 유출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구 경북권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통 전철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인구를 그러면은 그나마 교육 환경이 낮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상권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구로 쫙 빨려 들어가지고 네. 이제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뭐 서대구역 아니면 대구역 동대구역 이런 데 전철 서는 곳에 네. 구미에 직장 있는 분들이 몰려 살면서 구미에 살 이유가 사실 사라지는 거죠. 전철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주든 대구든 가보면은요. 네. 도시 규모가 아마 도심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통근이 되게 멀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 살아보는 사람들은 1시간 반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대구권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같은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대구는 살짝 좀 그게 아직까지 경각심이 약해 보입니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등교육의 문제, 현실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대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산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뭐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뭐 무슨 뭘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국가의 비전이나 이런 전망 없이 그냥 표만 받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적 의미에서의 그 지역 정치 뭐 이런 게 횡행하다 보니까
결국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 삶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리고 유권자들도 네. 냉정하게 봐야 돼. 아까 제가 대학의 정원 문제 같은 걸 언급했잖아요. 네. 학령 인구가 반으로 줄면 대학 정원이 반으로 주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걸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 교원들이나 고유직원들의 어차피 임금을 맞춰주려면은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통폐합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요 예를 들어 대구에 어떤 유권자가 있다 보십시오. 그럼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줄이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집 애는 아니면 우리 집 손자 손녀가 대학 가는 데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대구의 정치인은 되게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참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가두어두었던 네. 이런 얘기들,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을 냉정하게 다 꺼내놓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 대구의 미래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다. 네.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이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시작을 했다. 말 나온 김에 교육 얘기 좀 여쭤볼게요. 수성구하고 예. 그다음에 서구? 서구. 예, 서구하고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근데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치동이냐, 목동은 요새 또 좀 뭐 예. 떨어진다고 하고 중계동 은행사거리? 네. 예, 거기에 학원 다니셨어요? 저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네. 목동으로 가셨어요? 기숙사학교 기숙사학교로 다니셨구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게 대국이지만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 이런 교육 격차 문제 같은 경우도 꺼내 놓으셨어요.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수성구가 강남 정도 되는 학군이고요. 서울에서 서쪽에 가면 이제 여기도 하필 서쪽인데 네. 달서구가 한 목동 정도 되는 학군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북구가 이제 노원 정도 되는 학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삼각 형태로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학군이라는 게 생활 환경이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저는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제가 이번에 순천 가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네.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서울 수도권하고 순천하고 애들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문제지 수준이 다릅니다. 서울과 네. 순천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 연립방 정식 같은 걸 배우고 함수 같은 걸 배우면요 유형화된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어려울 때 뭐 소금을 몇 퍼센트 섞으면 몇 프로 되느냐, 소금을 얼마 더 넣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순천에서. 뭘 해요, 그럼? 어렵다고 안 다뤄요. 그냥 그거 응용 문제가 나오면 그거 이하 레벨의 문제만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방 교육의 위기를 자꾸 가르치는 그 내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치의 근데 그건 대학도 그래요. 기대치 약화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싱가포르하고 무슨 다른 나라들하고 중국하고 그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들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느냐에 대한 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비해 가지고 정말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사실 우리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논리학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뭐 복소수 이런 거 이공계로 가면 꼭 필요한 것들 같은 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서열 세우기로 간다 보거든요. 서열화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배운 적도 없어. 뭐 배워야 이런- 되는 양 자체가 많은 것과 양이 줄면은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꼬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수능을 전체를 보면요. 네. 절대평가 과목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절대평가 과목들에서는 변별력을 못 만드니까 상대평가는 일부 과목들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서 이제 비문학에 대한 그 욕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저는 비문학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봐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더 처음 필요하죠. 보는 현상을 어떻게 독해내느냐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그러면은 이 비문학이 또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문학 때려잡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학이 또 어려워지면 문학은 더 저는 약간 제가 뭐 문학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더 실생활과 연관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섣불리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고 저는 지방 교육에서 애초에 기대치 자체가 낮아지는 것. 이렇게 되면요. 그럼 거기에 또 이제 대책을 맞춰간답시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방 인재 특별 채용이나 아니면은
지역 균형 선발로 이걸 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의 학력저하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학력을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선발로 그거를 대학 입시에서는 만회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들에 대해 가지고 지역 인재 선발이라는 혜택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할당제를 하고 특색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요, 진짜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대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안 하는 정치권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네. 있고 또 미술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음악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다 이런 학생들의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잘하는 영역을 잘 발달시켜서 누구나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고 어디까지는 인서울, 그 밑에는 뭐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이렇게 쫙 서열화시키고 그게 결국에는 인생 사는데 평생 쫓아다니는 이런 구조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제안 하셨어요. 국립대 입학하면 학점 교류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아예 1년씩 의무적으로 다니게 하자. 이거 뭐 좀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립대를 일원화하자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 법인화하기 전에. 그렇죠. 예. 모든 걸 일원화하자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반발이 컸던 것 같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 봤는데, 반대로 국립대 간에는 지금 학점 교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학점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학점 교류를 저는 지금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으면요, 서울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왜요? 학점이 안 나오니까. 좋은 학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같이 경쟁하는 경북대 다른 친구들은 안 가는데 나만 가가지고 학점 이상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경북대학교 같은 좋은 거점 국립대 다니는 학생들이라 그러면요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 1년씩은 네. 최소 4년 동안에 4년 중에 한 1년 정도는 서울에 있는 다른 국립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점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치열함을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도 경험이니까. 반대로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네. 저는 지금 서울대가 상당히 균질성이 높아진 집단이 돼가지고 저도 제가 이번 순천 가서 4개월 살아봤던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의외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서울하고 보스턴 말고 살아본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카이스트 다닐 때 대전에 한 달 정도 살아본 거 말고는. 네. 그런데 이게 지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네. 핵심 인재라는 학생들도요. 1년 정도는 지방에 살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결코 그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런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구를 위한 대책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반대로 서울대학교 학생일수록 오히려 필요한 경험일지 몰라요. 서울대 학생들, 아우, 내가 시골을 왜 가? 네. 내가 서울대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고작 그 시골에 있는 대학 가려고 다닌 줄 아세요?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진짜 탑 엘리트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제 서울과학고등학교 친구들과 항상 이렇게 교류하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은 가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좀 더 다양한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래도요. 네.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 정도면 탑 엘리트라 가지고요. 제가 얘네 인건비를 다 대서 같이 고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탑 엘리트도 있어야 되고 또 그보다는 약간 다른 영역에서 네, 역할이 필요하죠. 필요한 사람이 있을 예. 때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요. 하버드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방이 8명이었어요. 한 방에. 한 방이 8명이었는데 2학년 때 살았던데 8명이었는데 제일 놀란 거는 모두 전공이 달랐어요. 그 학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블로킹 그룹이라고 해서 저희가 친구 단위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하. 아니면 그 블로킹 그룹끼리 짜여가지고 한 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TV가 있어요. 옛날엔 옛날엔 모바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TV가 네. 있으면요. 제가 그 방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 TV 지분이 8분의 1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 8분의 1밖에 못 봐요. 어떤 놈은 미식 축구를 보고 어떤 놈은 또 스페인어가 모어라 가지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녀석인데 스페인어 방송만 보고 그럼 제가 강제로 그럼 8분의 7은 다른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이준석 대표 인생에 도움이 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아까 카이스트 한 달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카이스트 한 달 다녀보니까 거기는 네. 뭐였냐면요. 거긴 기숙사 한 층에 TV가 한 대였는데 네. 가보면은 몇 분의 1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백 분의 1이잖아요. 근데 네. 더 놀라운 거는 채널이 바뀌잖아요. 아, 전부 다 스타크래프트 온 게임 내셨어요. 그때. 근데 그게 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갖고 있는 엘리트 모아서 한 가지만 가르치는 그런 모델의 장점이자 또 한계성이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쭉 취재를 하면서 네. 참 다행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하버드도 비주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서울대 아니면 다 비주류. 서울에 없는 대학교죠, 저는. 서울에 없는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비주류예요. 그래서 비주류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 서울대 출신이면 아마 이런 얘기 못했을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년씩 지방에 있는 국립대 학생들도 서울에서 대학을 충분히 다녀보고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지방을 1년씩 경험한다는 게 앞으로 뭐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꼭 해보고 싶은 게 그랬을 때 완전 다를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 서울이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예. 꼭 그리고 경북대 있는 학생이 꼭 서울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 그렇죠. 전남대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북대학교 학생이 전남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문화를 1년 경험한다는 것이 동서화합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1년을 살아보면 네. 그 문화도 이해하고 또 공동체성도 생기고 자기가 모르던 세계관에 대한 접근도 가능한 건데 저는 이런 접근은 사실 정치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학생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그런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무조건 가야 돼. 이러면 정부 정책이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굉장한 차원의 다원화, 다양성이 열리는 시대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보면요 이런 게 네. 있어요. 산업은행을 지금 요 옆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요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서울에 산업은행 들어갈 정도면은 뭐 지방에서 유학 온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서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와가지고 서울 생활밖에 모르던 분인데 네. 생전 처음 이제 뭐 자식도 낳고 이래가지고 애들 키워야 되는데 부산에 가 살아 그러면은 네. 야 거기는 어떤 동네지부터 두려움이 앞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지방 교류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그런 선택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인유한 위원장이 사과했어요? 네.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게 사과를 하시면 당연히 제가 받으려고 했죠. 네. 근데 표현이 좀 애매해가지고 원래 뭐 애가 잘못하면 어른이 혼내는 게 당연한 건데 이준석 부모님 건드려 죄송하다 이거거든요. 사과한 내용의 본질이. 네. 그럼 앞에 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사과가 아닌데. 네. 애가 잘못하면 어른을 혼내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이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거 네, 약간. 네. 그래서 이게 뭐 아무쪼록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냥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뭐 죄송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럼 뭐 알겠습니다. 뭐 이거 뭐 큰 일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뭐 앞에 전제가 너무 이상해요. 애가 잘못하면 어린을 혼내는 게 인지상정인데 뭐 그런 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애매하게 받고 말았는데 네. 저는 이뇨한 위원장을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을 때 이분이 좀 정체성이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중 정체성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너무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도 두 가지가 있다. 네, 코리안 아메리칸도 옛날에 보면은 그 미녀들의 수다 이런 거 보면요. 네. 뭐 나중에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 잘못되긴 했지만은 뭐 비앙카 뭐 이런 네, 네. 비앙카 모블린가 그 사람 나오면은 외모는 이제 백인 혼혈이니까 또 서구적인 그게 있는데 부산 사투리를 써요. 그 왜냐면 미국에서 완전 아메리칸으로 살아왔지만은 할머니가 처음에 키워서 그렇거든요. 예, 할머니가 부산 사투리로 사람이어서. 키웠더니만은 오히려 이제 부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많죠. 미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원래
그 남쪽 지방이었으면 중국 사람인데 남쪽 지방이었으면은 캔토니스 써요. 네. 광동어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봤어요. 처음에 저분이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거냐. 제가 확신해 가졌던 게 영어 인터뷰 아리랑 TV나 이런 데서 하신 거 보니까 네. 영어를 훨씬 잘하세요. 그리고 영어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우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한국 학교 보냈더니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본인은 그 아예 국제학교를 보내서 영어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 그 혁신위원장 마치신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셨을 때 그 국민의힘은 내려가야 된다. 네. 그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이해 안 가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은 뭐 계속 나오는 게 유수민 코리안 젠틀맨 이런 것도 이거는 한국어 정체성을 가진 분이 하는 말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뭐냐면은 이준석과 꼭 밀실에서 만나고 싶다. 네. 네. 밀실? 네. 그리고 이번에 강연 가서 하셨다는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그거예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네. 도덕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예, 북한 사람으로 분한 배우들이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네. 딱 이제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가 딱 영어의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냐면은 네. he has no ethics예요. he has no ethics에 직역을 하면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준석이는 에틱이 없어. he has no ethics를 생각하고 계시면서 번역을 해서 나올 때는 도덕이 없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뉘앙스 때문에 그 인요한 위원장은 뭐 대중적 이미지도 좋고 하신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혁신이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신 거예요. 네. 사면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처음에 단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혁신이 하면서 하셨던 모든 행동 중에서요 거꾸로 악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악의는 없는데 모든 사람 열받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런 거.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뭐 초기부터 뭐 이제 12월 24일 날 인요한 혁신위가 끝나면 뭐 총괄적인 평가를 언론들이 하겠지만 애써 인요한 혁신위를 좀 감싸는 듯한 보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뭐 내일이죠 벌써 목요일 날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영남 중진 윤핵관 그다음에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느 수위에서 혁신안이 나올 거며 그걸 과연 지도부 윤핵관 저는 이렇게 되서 인요한 받을까? 위원장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지키려면은 네. 국민들이 바라는 최대 강도의 혁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대 강도.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는 국민의힘을 욕하면서 나가시는 수밖에 없다. 아 국민의힘 비판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인요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좀 실수를 만회하는 길일 거고요. 네. 어떻게든 뭐 사퇴 비스무리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군가 꼬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이미 국회의원들이 인요한 위원장 약봅니다. 얕본다고요? 예. 이게 뭐 정확히 대통령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뭐 당 대표랑 짜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속 이제 그냥 인터뷰어 같이 사람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은 원희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인요한 혁신위를 띄울 때 이제 강서 보궐선거 17.15%로 졌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1호 혁신안 받고 나머지 싹 다 안 받았어요. 네. 저는 뭐 그냥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정체가? 김경진 혁신위원이 그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끌기용이었다. 예.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김경진 위원을 인요한 위원이 해촉하지 않은 것은 최대 실수라고 봅니다. 무조건 해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을. 예. 예. 지금 그래서 애매하게 하잖아요. 세 분도 사퇴한다 그랬다 갑자기 또 애매하게 상황이 되고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니까 셀럽으로서의 기능은 네. 잘하셨다. 예, 왜냐하면은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정체성의 혼란이 약간 있다고 하는 게 예. 나는 완전 한국인이에요를 하려다 보니까 아랫목에서 나는 도덕을 배웠다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랫목에서 내가 배운 도덕은 부모 욕하는 거다. 뭐 이상하게 돼버렸잖아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 복잡한 정체성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무기가 돼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꼬이셨어요 지금. 스텝이 꼬였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정서를 잘 알고 한국 정치도 잘 알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네. 나는 정치 몰라. 나는 의사고 나는 진짜 일반 국민의 시각에 봤을 때 너 문제야 이렇게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 섞여버린 거예요. 본인의 어쨌든 그런 그
뭐랄까요? 정체성의 혼란 비슷한. 정체성이 양쪽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 정치 잘하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에 대한 정체성 혼란도 있는 거고 예. 한국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혼란도 있는 거고 예. 이 두 개 때문에 완전 지금 꼬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잘 배운 백인 남성이 네. 인종차별받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처음부터 그거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미스터 린튼 나왔을 때 네. 인종차별이라고 막 이제 어느 대학 교수님도 네. 막 화를 내고 하셨는데 네. 어느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그 지적을 네. 했던데 저는 우리도 좀 되돌아볼 네. 필요가 있는 대목이 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하여간 뭐 근데 인유한 저는 이걸 혁신이라고 보셔야 할 되는 때 게 뭐냐면은 저는 살다 미스터 린튼이라는 지칭이 네. 그게 하대라는 얘기는 저 아무리 미국 사람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닥터 린튼이라고 했어야 됐다. 의사인데 왜 미스터라고 하냐. 저도 미국에 가면요, 제가 네. 예를 들어 언론이 저 취재하고 그럴 때 네. 제가 원래 그럼 대표라 그러면 그때 미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체어맨 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스터 리라고 저 어떤 기분도 안 이상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 그럼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게 아니면 모멸적이었다 그러면은 300명의 당원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자리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는 괜찮은가요? 그건 어느 아랫목에서 배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시다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덕을 잘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아랫목에서 다 배웠고 그래서 대통령 안 깔 거야 이러시다가 이제 쭉 밀려간 거거든요. 저는 좀 굉장히 아쉽다. 이분 너무 셀럽으로 띄워줬다. 네. 네. 연예인 비슷하게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는 셀럽 역할 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지하게 일을 풀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아쉽다. 지금 저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의 대중적 지명도와 이런 인기라고 하는 거는 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실적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 네. 그게 뭐 한동훈 장관의 잘못은 절대 아니죠. 그 법원의 그렇죠. 판단인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는 거고 또 이제 한편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우리가 그 해당 직업군에 대해서 성공한 검사가 정치에 진입했을 때 어떤 분은 황교안 대표를 떠올리고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거고 이걸 뛰어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거라는 게 중요한 지금 너무 셀럽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이제 그거는. 알죠. 네. 예.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왜 국민의힘 정치인들 나이가 좀 네. 지긋한 50대 60대 정치인들 뭐 선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통칭 준석이에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자존심이 남은 건데 저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저 안 보인 자에서 뭘 하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차석에 윤석열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장파장이니까. 네, 예. 피장파장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을 그 새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제 옆에서 밥 먹다가도 네. 그 앵앵거리는 목소리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계속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보기서 더 짜증난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싸가지 담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은 정말 동의합니다. 예. 그 사실은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뭐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지만 사실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컨텐츠 역량을 가지고 실현해내느냐, 국민적 이익을 실현해내느냐. 그 정치인들한테는 많은 표가 가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 뭐 자기 잘난 척만 해 이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표가 안 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신다. 아니 그 제가 제 객관적인 영역에서 제가 무슨 누구 밖에 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연하면서 경칭을 썼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가족이랑 재밌는 대화를 했습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 물러날 거라고 계속 예측하셨는데 안 물러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위상을 추락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플랜을 가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인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선은 생각하고 의장을 연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국회의장? 예. 예. 아유, 국회의장 후보 너무 많네요. 예. 근데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돼야 되는 건데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그 국회의장을 한다는 말이 전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지금 4선이거든요. 네. 이번에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5선이 된다면 이번엔 어차피 다수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고 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6선 돼서 하겠다. 네, 그건 저는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벌써 그 꿈을 꾸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 취재해 보면 뭐 비대위원장 김한길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용산 출마, 권영세 총리설 실제 이렇게 갈까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 모 인사, 네. 용산과 가까운 모 인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는 게 싫어가지고 뭘 할 거면 인사를 할 거면요. 국무총리는 이 사람, 비대위원장은 이 사람,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은 이 사람 하면은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단 한 명도 매칭이 안 되네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겁니까? 누구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국민들이 할 정도의 사람을 내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자기의 정적이라고까지 불릴만한 사람들을 쓰네. 그러니까 물론 그 세 명은 제 이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30.6, 이준석 전 대표가 20.7.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이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옛날 요즘은 야구 선수 아주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비유하기 좀 그런데 한 뭐 프로야구 한 10년 전, 20년 전 돌아가 보면요. 뭐 우리 팀에 오면 제일 도움될 것 같은 선수였는데 뭐 1번 이승엽, 2번 류현진 뭐 이런 조사거든요. 보면 이걸 다 불러 모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는 크게 재미는 있는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이게 역할과 겹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아까 야구에 비관다 하더라도요. 네. 홈런 타자 다 있는 팀이 이길 것 같죠? 아니거든요. 이상한 조사다. 네, 근데 재밌는 조사죠. 이상할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재밌는 조사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아마 이제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일 거고요. 네. 저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지지했다 떠난 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까지 곱해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당무조사 결과 발표됐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원외에서는 1등, 나경원 전 대표가 원외에서는 1등.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46명의 그 이른바 살생부가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컷오프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이준석 신당하고 만나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다 자기 컷오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요? 46명도? 네. 거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예. 제가 뭐 친한 의원들한테 네. 당신은 무조건 잘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막 네. 화내요. 화내요? 아,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네, 근데 전혀 아니죠.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중순 말 되면 다 정리될 거다 얘기했던 게 예. 슬슬 이제 다들 고민하는 거지. 지금은 만나서 그냥 통상적인 얘기만 하지. 지금 그렇게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 다 하죠. 얼마나 넘어올 걸로 예상하세요? 이준석 신당으로.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 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 중에 정상인인데 공천 못 받았다 그러면 거의 다 모셔야죠. 다 모신다. 네. 예. 그 규모가 한 얼마나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굳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최소 영남에서 40명 날릴 거라 생각합니다. 영남에서 40명을 날릴 거다. 네. 저는 대통령 TK, 신뢰합니다. PK 합쳐서? 예, 대통령 신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준석 신당 엄청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보면은 살찐 고양이들 걸러내고.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공천 배제된다고 하면은 네. 그 중에서 용기 있는 분들은 신당 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저는. 네. 그 수가 한 40 가운데 한 반도 안 될 거다. 네, 용기 있는 분들은 없다. 네. 대체로 좀 그럼 무소속 출마할까요, 이분들이?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도 또 따로 있겠죠. 또 따로 네, 무소속으로 가고. 근데 뭐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대구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여성 의원이 몇 명 없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네 분이거든요. 4명. 예. 김정재, 이미자, 네. 그다음에 이인선, 양금이거든요. 네. 다 자기는 공천받은 줄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 인사에 대한 그 중에 한 명에 대한 공격이 계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이 곧 네. 이미자 의원이요? 아니요, 저는 스무고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이 계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저 이제 보면 자기는 잘했다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넣을 사람 있으면 죽이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넣을 사람 있으면 죽이는 거다. 두고 봐라. 아유, 뭐 거의 영화 개봉박두 수준인데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본인은 여기가 가장 그 괜찮은 데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저랑 미리 상의하거나 아니면은 네. 미리 얘기 안 하고 하는 일 중에 보면 되게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거구나.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혹시라도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못하게 말릴 거니까. 근데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종로 가려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선점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는 네. 뭐 불출마한다고. 김기현 대표는 이번 선거의 목표가 본인이 황교안 대표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종로를 그렇게 앞다퉈서 갈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종로 쉽지 않은 지역인데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종로에 지금 다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 게 네. 종로에 누가 나가든지 간에 좀 이름 알려진 사람 나가면은요 바로 정세균 총리 나갈 명분이 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종로 관리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정세균 총리 바로 나와가지고요 일거에 다 정리할 20% 차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종로 20% 차이로 깨진다. 종로 좀 노리고 그러지 마세요. 좀 저는 진짜 아니 이렇게 다들 선거 판세를 못 읽어가지고 네. 어떻게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이제 막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서 다른 동네 가면 뭐 거기도 못 오게 하고 갈 데가 내가 종로밖에 없다. 그나마 최재형 의원이 점잖은 분이니까 경선에 범직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최재형 의원은 물러나겠습니까? 오히려 뭐 내부에서도 또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이 물러나실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공천 갈등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어차피 그럴 때 경우 그 보통은 나오는 해법이 경선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지금 여기 가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략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재형 의원 날려야 돼. 어디 딴 데로 보내야 돼. 이 난리 나죠. 예. 날리는 게 아니라 난리 나죠. 네. 날리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예. 그 영남에서 이제 김재원 의원을 끌어올려가지고 중랑구에 출마시켰는데 네. 중랑구에서 그냥 경선 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제 정치 상황을 모르는 분 아니니까 혹시라도 최재형 의원을 누가 공격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스캔들이요. 네.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신당은 영남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수도권, 아니죠. 네. 수도권 전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전국 전략을 쓰는 거죠. 대신 영남에서의 어려운 그 싸움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요. 네. 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예. 수도권에서 출마합니까? 영남에서 대구에서 출마합니까? 어려운 데 가야죠. 예. 어려운 데로 간다 예. 무조건. 제일 어려운 데로 가서 가장 이 당이 지금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될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 여기 견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제 어제 이틀에 걸쳐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네. 방송에서 네. 김건희 여사 명품 뇌물 받은 그 장면이 포착됐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안 써요. 예, 거의 안 쓰고 있고 보겠다, 지켜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다루고 있는데 보셨어요? 봤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조언하는 관계로 알려진 분이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김무성 대표의 명언을 등장시켰죠.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따져봐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요. 네. 9월 달이에요. 네. 작년 9월 달에 받은 거고 카톡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이 확인되면 답을 합니다. 언제 오라고. 명품이 아니면 일십이에요. 예, 그것도 있고 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떠나서 아유 이런 걸 또 왜 사왔냐 자꾸 이런 걸 사왔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저는 대통령 내외를 처음 그때 당에도 입당하기 전이지만 처음 만나러 아크로비스타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개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개 쿠션을 사왔거든요. 개 쿠션? 네. 아 선물로? 네. 아 이준석 대표도 선물 사왔어요? 제가 개 쿠션을 사왔어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제가 개 쿠션을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영빈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네. 아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갔는데 받았어요? 깜짝 놀랐던 게 걔가 생각했던 쿠션보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 안에 모자인죠 걔가? 아니 사이즈는 들어갈 만한데 네. 좀 더 큰 거 사올 걸 이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갔는데 아, 네. 어제 그래서 명품 논란 보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유 보니까 그 에르메스 개 쿠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에르메스 개 쿠션이 있어요? 그리고 프라다 목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사갔어야 됐는데. 농담이고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내외에게 저는 이게 항상 아쉬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처음 경험해 보시다 보니까 조직 선거가 무조건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 뭡니까? 제발 지하철 가서 일반 사람 만나라.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하철 가서 앞에 인사해라, 타라. 그리고 뭐 이거 하는 게 뭐냐면은 와 선거는 막 두세 달 남았는데 이 5개념을 어떻게 교정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혹시 얘기했나요? 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다 그랬을 때 제가 대표 되자마자 제 나이 때, 그러니까 30대 중반 때 그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 보서 윤석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만은 저 사람은 정말 그 문 닫힌 곳에서만 밥을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개방된 곳에서 건대 입구에서 치킨집에서 밥 먹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 나이 60 넘으신 분한테 그런 걸 하는 것도 선거 있으니까 한 거죠. 제가 저분이 뭐 좋고 나쁜 건 아니라. 그런데 조직 선거를 믿다 보니까 조직 선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 뭐 목사라면서요. 통일한다고 목사라면서요.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말이 이제 커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뭐냐면은 목사님 덕분에 이겼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조직 선거거든요. 그 녹취록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더 탐사인가? 그때 그 이게 알 수 없는 온 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전당대회 할 때 3명이 치렀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전당대회 하면서 제가 조직 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아쉬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뭐 당신 없었으면 나 졌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하면서 제 주변에서 의외로 뭐 내가 이준석이 당선시켰다 이러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주변에 천지예요. 네. 대통령 내 덕에 저분 당선됐어. 내가 당선시켰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녹취록 도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녹취록들 말고 녹취록 도는 것들이 이제 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보면은 대선 때 뭐 이렇게 뭐 당신 덕에 이겼다 이런 얘기하고 뭐 여사도 그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들고 와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죠. 어디 가서 뭐 이분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목사님이. 네네. 근데 이런 게 엄청 폭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불과하고 앞으로 줄줄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그 대통령 시기에 구해달라는 사람 많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래서 선거를 이렇게 치러놨으니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이제 정치의 최고봉인데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인생의 좋은 경험을 하냐고요. 아니 근데 이게 주변 관리가 전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기본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도덕이 있으면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죠. 제가 요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통령께서 만약에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알려드리면 된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이제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요. 대통령께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포획되신 거 아닐까? 빠져나갈 수 없는 지점. 무슨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더 탐사가 푼 녹취록도요. 네. 정확히 올해 2월, 3월쯤부터 그분이 이걸 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다가 강승규 수석 측에다가.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한 6개월 이상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예, 예. 네. 대통령실이겠죠 우선은 그 대통령실. 녹취록을 네, 다. 그런데 그걸 못 풀어냈던 거 아닙니까? 6, 7개월 동안에. 그래야 결국에는 그게 보도가 되고 망신살을 뻗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분이 9월 달에 가서 저는 이거는 약간 이 목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 보면은 의도하고 함정도 있었다 봐요. 근데 2022년 9월이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때부터 이분이 이런 걸 남겨놔야겠다 생각했다는 거는 그때부터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남겨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존재를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왜 저러신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영장실심사 받으면 내가 봤을 때 구속될 일 거의 없는데 왜 저러실까. 이랬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죄가 되든 안 되든가 내가 한 행동들이 뭐고 아닌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좀 더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저는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내가 한 말들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거 다 유출되고 하면은 내가 식사 자리에 했던 모든 말들이 그때 모르고 했던 말들이 다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유출 많이 됐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당신 선물 받은 건 뭐 있어? 그러면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어이구야.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검찰총장이었고요. 그의 남편은 그죠? 그리고 총장 시절에도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면 계속 받았던 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이분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분 아니었을까요? 이런 분을 대통령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감 이런 것도 좀 있으십니까? 저는 개쿠션밖에 안 줘봐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진짜 몰랐습니다. 네, 저는 진짜 개쿠션밖에 진짜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몰라요 저는. 근데 왜냐면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막 계산책 시키고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총장 직무 정지 당한 다음에 그 허름한 무슨 회색 패딩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개 끌고 있는데 걔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막 저는 뭐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색 저 패딩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해외 나갈 때 요즘 이제 좀 치장을 많이 하시지.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은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 수수하다고. 그 뭐야 저 임명장 받으러 갈 때 그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이 머리. 검은색 정장 이런 게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주 공을 들이거나 명품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수더분한 내외 커플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그 이미지나 내용과 지금 드러난 내용은 너무 다른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건가요? 알고 있던 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술을 마시러 갔을 때도 그냥 예를 들어 고가 술을 좋아하시느냐 딱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1,000만 원짜리 와인 따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이건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이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는 이 목사님 한 분이겠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어떤 그러니까 더 탄사 측에서 예전에 녹취록 갖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500개 정도 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네. 500개가 다 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중에 물론 뭐 문제 될 내용도 있고 아니고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냥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대장동을 가운데 놓고 누가 나쁜 놈이냐 갖고 선거 치러져가지고 국민이 불행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외교 정책이 뭔지 경제 정책이 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뭐 기축통화국 이런 거 이상한 얘기한 거밖에 기억 안 나고 대통령도 왕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고 왕자밖에 기억이 안 나죠. 누가 좀 후진가 이거 그런 거잖아. 근데 총선도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총선도 이렇게 가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후보 검증들 진짜 우리 언론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야 가면 되고. 신당하는 사람이야 좋죠. 근데 나라는 망가지죠. 이준석 대표만 좋네. 아니 신당 구도상으로 보면은 황당하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게 자꾸 터지면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정치 파이 나누기의 영역이고 대한민국 선거가 자꾸 희화화되는 그런 꼴이 돼가지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네, 예,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뭐 꼭 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 물어본 거 있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